외로움이라는 단어는 흔히 정서적 개념으로 이해된다. 친구가 없거나 대화 상대가 없거나 사회적 활동에서 멀어질 때 느끼는 감정. 그러나 한나 아렌트는 외로움을 감정이 아니라 정치적 조건으로 파악했다. 그녀에게 외로움은 어떤 기분이 아니라 공통세계의 해체를 나타내는 징후였다. 공통세계란 단순한 공동체나 물리적 장소가 아니다. 우리가 서로의 말에 반응하고 이해하고 함께 판단하는 의미의 공간이다. 이 세계는 언어를 통해 유지되며 사유와 응답이 오가는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 아렌트는 이 세계가 무너질 때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자신과 함께 있을 수 없다고 말한다. 혼자 있음은 고립이다. 그러나 외로움은 자기 내면에서조차 대화가 끊어진 상태다. 이 차이는 중요하다. 오늘날 사람들은 물리적으로 혼자인 경우보다 함께 있으면서도 아무 말도 닿지 않는 상태에서 외로움을 더 자주 경험한다. 메시지는 넘쳐나지만 말의 의미는 가볍고 피상적이다. 표현은 많아졌지만 공감은 줄어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사유는 고립된다. 자기 생각을 펼쳐 보일 공간이 없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일 여백도 사라진다. 그 결과 사람들은 점차 자기 내면과의 대화를 멈춘다. 말하지 않고 질문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는 상태로 들어간다. 아렌트는 이 침묵이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그녀가 파시즘의 기원에서 일관되게 지적한 바는 파시즘은 대개 고통에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사유의 부재와 세계의 상실에서 출발한다는 점이다. 외로움은 인간을 무기력하게 만든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외로움이 인간을 판단하지 않는 존재로 만든다는 사실이다. 사유가 멈춘 자리에는 누군가의 확신이 들어선다. 질문을 멈춘 사람에게는 답을 대신 내려주는 권력이 더욱 쉽게 침투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침투는 총칼로 시작되지 않는다. 그것은 조용한 방, 누구와도 말이 닿지 않는 그 순간, 아무도 보는 이 없는 화면 앞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종종 외로움을 정서적 문제로 간주한다. 우울, 고독, 소외 같은 감정군에 묶어두고 개인적 성향이나 인간관계의 결과로 이해하려 한다. 그러나 한나 아렌트는 외로움을 심리적 정서가 아닌 철저히 정치적인 현상으로 본다. 그녀가 내세운 개념은 명확하다. 고립과 외로움은 다르다는 것이다. 고립은 노동이나 사적 활동에 몰두할 때 일시적으로 겪는 상태다. 반면 외로움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뿐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내면적 관계까지 단절된 상태다. 아렌트는 말한다. 고립 속에서는 여전히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외로움 속에서는 사유의 능력 자체가 붕괴된다. 이는 결정적인 차이를 낳는다. 고립된 사람은 여전히 판단할 수 있다. 혼자 있는 상태에서도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답을 구하며 사고를 지속할 수 있다. 그러나 외로운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자신과 대화하지 못하는 상태에 빠진다. 그는 말하는 법을 잊고 듣는 법을 상실하며 결국 침묵 안에서 사라져간다. 아렌트가 말한 공통세계의 붕괴란 바로 이런 내면의 사유 능력마저 차단되는 상태를 말한다. 현대 사회는 이 전환을 가속화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한다. 디지털 플랫폼은 사람을 고립시키지 않는다. 오히려 끊임없이 연결해준다. 하지만 그 연결은 의미 없는 소리로 가득 차 있다. 수천 개의 알림, 수많은 피드, 끝없이 이어지는 짧은 반응들. 그 안에서 우리는 진짜 대화도, 진짜 고요도 갖지 못한다. 사람들은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점점 더 고독해진다. 자기 의견을 말하지만 진심이 오가지 않는다. 좋아요를 받고 조회수를 얻지만 그 안에 공통세계는 없다. 이런 조건에서 사람들은 내면의 공간을 잃는다. 사유의 방은 소음으로 가득 차고 자기는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포기한다. 더는 내가 지금 무엇을 느끼는가가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만을 기준으로 사고하게 된다. 이때 외로움은 감정이 아닌 정치적 가능성의 상실로 기능하기 시작한다.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을 세계 속에 위치시키지 못하고 그저 주어진 정보와 반응 속에 따라가는 존재가 된다. 아렌트가 외로움을 파시즘의 전제 조건으로 본 이유는 여기에 있다. 사람이 사유를 잃는 순간 그는 외부의 사유를 대체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버린다. 외로움은 단지 슬픈 상태가 아니다. 그것은 판단을 외주화하는 구조적 붕괴다. 외로움은 침묵으로 시작되지만 그것이 만들어내는 가장 큰 결과는 사유의 단절이다. 말은 줄고 질문은 사라진다. 하지만 그것은 사고가 깊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생각하는 일이 점점 무의미해지고 있다는 체념의 결과다. 정보는 넘쳐난다. 사람들은 하루에도 수십 개의 뉴스를 보고 수백 개의 피드를 소비한다. 그러나 그 대부분은 맥락 없이 흘러가는 조각 정보들이다. 내용은 자극적이지만 구조는 단순하고 반복된다. 우리는 그 안에서 판단을 중지하는 데 익숙해진다. 지금 내가 본 정보가 사실인지 아닌지보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더 중요해진다. 생각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현대의 반응 속도는 사유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렇게 판단은 멈추고 사람들은 점점 정보를 가진 자가 아니라 반응을 모방하는 자가 된다. 한나 아렌트가 경고했던 것은 바로 이 지점이다. 그녀는 파시즘의 씨앗이 거대한 선동이 아니라 일상적인 사유 중지 속에 숨어 있다고 말했다. 사람들이 자기 언어를 잃고 타인의 언어를 그대로 흡수하게 될 때 그들은 더 이상 나로서 세계를 살아가지 않는다. 그들은 정보의 통로이자 전달자가 될 뿐이다. 이 상태는 단지 철학적 위기를 의미하지 않는다. 정치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결정적이다. 자기 판단 없이 타인의 명령을 따르게 되는 사람. 그는 파시즘에 가장 쉽게 흡수되는 존재다. 아렌트가 악의 평범성을 설명하며 들었던 예는 이와 정확히 겹친다. 평범한 사람이 사유 없이 복종했을 때 그는 누군가의 사상을 실행하는 기능으로 전락한다. 오늘날 이 사유의 공백은 매우 조용하게 확산된다.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그들의 언어는 알고리즘이 제공한 어휘로 채워져 있다.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다시 묻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 정보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왜 이것에 동의하고 있는가? 이 말은 나의 언어인가? 타인의 언어인가? 이 질문들이 사유의 공백을 다시 메우는 첫 출발점이다. 외로움은 질문을 지우지만 사유는 질문을 다시 데려온다. 외로움은 정적인 상태다.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람과 세계 사이의 연결이 끊긴 자리에서 발생한다. 그러나 그 자리에 정지되어 머무는 것은 아니다. 외로움은 곧 불안으로 진화한다. 불안은 외로움의 감각이 내면으로 침투한 결과다. 말이 닿지 않고 공감이 실패하며 사유가 끊긴 공간에서 개인은 자신을 믿지 못하게 된다. 그는 더 이상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틀릴 수도 있는 존재로 위축된다. 이 과정은 조용하지만 치명적이다. 처음에는 작은 의심이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내 생각이 이상한 걸지도 몰라. 이런 질문은 곧 자기 검열로 이어진다. 반응 없는 대화, 무시당한 감정, 사라진 공감은 결국 개인으로 하여금 자기 판단을 철회하도록 만든다. 그 판단의 철회가 반복되면 개인은 점점 자신을 해석할 수 없게 된다. 자기 언어에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자기 감정에도 증거를 요구하게 된다. 그 순간부터 불안은 단순한 심리 상태가 아니라 존재론적 조건이 된다. 이 조건 속에서 인간은 무엇이 진실인지, 어떤 판단이 타당한지, 누구의 언어를 따라야 하는지를 결정하지 못한다. 정보는 너무 많고 속도는 너무 빠르며 맥락은 너무 희미하다. 진실보다 감정이, 사실보다 자극이 더 쉽게 확산된다.
이런 불확실성의 구조는 사유의 피로를 유발한다. 그리고 그 피로는 사유의 포기를 낳는다. 아렌트는 진실을 잃는 순간 인간은 사유 능력을 잃는다고 말했다. 이 말은 단지 철학적 이상주의의 표현이 아니다. 오늘날 알고리즘이 제공하는 세계에서 사람들은 사실 여부보다 정서적 일치를 먼저 찾는다.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믿고 싶은 것을 먼저 선택한 뒤 그에 부합하는 논리를 후에 끌어다 쓴다. 이때 불안은 매우 효율적인 조종 도구가 된다. 이성은 설명을 요구하지만 불안은 설명 없이 작동한다. 이성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불안은 즉각적으로 반응한다. 그리고 불안은 무엇보다 사람들을 빠르게 하나의 해답으로 수렴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 수렴이 얼마나 비논리적이든 사람들은 그것에서 위안을 찾는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감정의 안전지대에 도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불안은 외로움보다 더 빠르고 사유보다 더 강하며 파시즘보다 더 먼저 도착한다. 파시즘은 대개 광기로 설명된다. 대중이 이성을 잃고 강한 선동에 휘말리며 비합리적 믿음과 폭력적 행동에 빠진 결과라는 것이다. 하지만 한나 아렌트는 달리 보았다. 그녀는 파시즘의 토양을 감정이 아닌 사유의 부재, 광기가 아닌 공통세계의 붕괴에서 찾았다. 그 세계가 무너진 자리에는 감정이 남는다. 그중 가장 깊고 확산이 빠른 감정이 불안이다. 불안은 단지 나쁜 감정이 아니다. 그것은 세계에 대한 의미 상실의 감각이다. 누구도 나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무엇이 진실인지 아무도 확신하지 못하며 나의 고통을 설명할 언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 인간은 해답을 생각이 아니라 감정의 강도에서 찾는다. 파시즘은 바로 그 감정의 구멍에 말을 흘려넣는다. 당신이 고통받는 이유는 저 사람들 때문이다. 우리는 그 원인을 알고 있다. 더 이상 혼자일 필요 없다. 이 메시지는 간단하고 짧고 반복 가능하다. 사유 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 그 자체로 해방감을 준다. 생각하는 데 드는 고통을 덜어주고 의심하느라 생긴 피로를 줄여준다. 여기서 핵심은 단순한 해답의 제공이다. 파시즘은 복잡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사실이 아니라 이야기를 준다. 그 이야기는 원인을 분명히 하고 해결책은 직접적이며 적은 확실하게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파시즘을 선택한다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불안을 위탁한 결과에 가깝다. 아렌트는 이 점을 정확히 꿰뚫었다. 그녀는 말한다. 파시즘의 등장은 사람들이 자유를 포기해서가 아니라 생각을 멈췄기 때문에 가능해진다. 그 멈춤은 비난할 수 없는 종류다. 그것은 피로와 외로움과 불안이 만들어낸 중단이다. 누구도 자신의 판단을 믿을 수 없을 때 사람들은 타인의 확신에 기대고 싶어진다. 파시즘은 이 심리를 정교하게 활용한다. 대중은 강한 리더십을 요구하고 리더는 반응 속도를 높이며 정보는 간결하게 요약되고 진실은 간편한 감정적 분노로 대체된다. 그 결과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하고 있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누군가의 언어 안에 갇혀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상태는 생각보다 편안하다. 질문하지 않아도 되고 판단하지 않아도 되고 우리라는 정체성 속에 녹아들 수 있기 때문이다. 바로 그때 파시즘은 불안을 먹고 자란다. 사유의 부재를 기반으로 확장되고 침묵하는 다수 속에서 정당성을 획득한다. 문제는 이 모든 과정이 너무나 평범하게 일어난다는 점이다. 파시즘은 거대한 공포로 시작되지 않는다. 처음에는 평범한 피로, 지속된 외로움, 사유의 방치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그것이 충분히 오랜 시간 축적되면 사람들은 사고의 주체로서가 아니라 지시의 수용자로 전환된다. 그때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단지 정치적 권리가 아니라 함께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다. 한나 아렌트는 사유를 지적인 훈련으로 보지 않았다. 그녀는
사유를 자기 자신과의 대화라고 말했다. 생각한다는 것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을 피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는 것이다. 그녀는 소크라테스를 인용한다. 나는 나 자신과 불화하지 않기 위해 생각한다. 사유는 이처럼 도덕적인 행위이자 자유로운 존재로 남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사유는 혼자서 시작된다. 그러나 고립된 행위는 아니다. 누군가가 자기 안에서 질문을 품는 순간 그는 이미 타인의 시선을 고려하고 있고 세계와의 관계 안에서 스스로를 점검하고 있다. 사유가 지속되면 사람들은 말할 수 있게 된다. 생각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경청하고 동의하지 않더라도 판단을 보류할 수 있게 된다. 이런 태도들이 모일 때 우리는 공통세계를 되찾게 된다. 공통세계는 동의에 기반하지 않는다. 그것은 존재할 수 있는 다양성을 보장하는 공간이다. 사람들이 각자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그 판단을 말할 수 있고 그 말이 귀 기울여지는 구조. 그것이 공통세계의 조건이다. 아렌트는 이 세계가 무너질 때 정치는 기술이 되고 언어는 명령이 되며 공론장은 경쟁이 아닌 선전의 장으로 전락한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합의가 아니라 사유할 수 있는 여백이다. 이 여백은 다음과 같은 질문들로 시작된다. 나는 이 말을 왜 믿는가? 이 판단은 누구의 언어인가? 내가 침묵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질문들을 회피하지 않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외로움에 휩쓸리지 않는다. 불안에 떠밀려 판단을 위탁하지 않는다. 자기 언어를 가진 사람은 타인의 언어에 완전히 휩쓸리지 않기 때문이다. 공통세계는 거창한 공동체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질문할 수 있는 사람들의 집합으로부터 생성된다. 우리는 지금 그 집합을 다시 만들 수 있을까? 아마 그 시작은 지극히 조용한 문장 한 줄일 것이다. 누군가에게 묻는 말, 누군가에게 반응하는 말, 혹은 자기 자신에게 묻는 첫 질문. 나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가? 한나 아렌트는 말했다. 파시즘은 공통세계의 상실에서 시작된다. 그 문장은 지금도 유효하다. 오히려 오늘처럼 말이 넘치는 시대일수록 그 상실은 더 치명적으로 작동한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언어를 본다. 스크롤을 내리는 손끝에서 속보와 영상, 댓글과 짧은 리액션들이 흐른다. 그러나 그 안에서 함께 사는 말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 말이 닿는 경험은 단지 대화를 나눴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것은 사유가 공유되는 공간, 판단이 유통되는 구조, 존재가 이해받을 수 있다는 감각의 회복이다. 외로움은 그 구조가 무너졌을 때 찾아온다. 그리고 불안은 그 구조가 다시 만들어지지 않을 때 깊어진다. 파시즘은 이 두 감정 사이의 틈을 파고든다. 공통세계의 부재 속에서 사람들은 의심 없는 확신에 끌리고 사유 없는 명령에 안도하며 판단 없는 복종을 선택하게 된다. 하지만 그것은 선택이라기보다 포기의 결과에 가깝다. 질문할 수 있는 힘을 잃은 사람은 자유를 행사할 수 없다. 자기 판단이 없는 동의는 자유가 아니라 전이된 통제일 뿐이다.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실을 말해주는 권위가 아니다. 질문을 허용하는 공간이다. 사유할 수 있는 시간, 말할 수 있는 자리, 들을 수 있는 구조. 이 공간은 제도보다 작고 사회보다 개인적이며 국가보다 일상 속에 있다. 누군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일. 비논리적일지라도 먼저 비난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태도. 의견이 다르더라도 그 안에 담긴 정서를 해석하려는 시도. 그런 작은 실천이 공통세계를 다시 복원하는 첫 발걸음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과 다시 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 사유는 그 어떤 도구보다 깊은 방어다. 불안은 빠르지만 사유는 멀리 간다. 불안은 즉각적으로 반응하지만 사유는 조용히 균형을 되찾는다. 외로움을 견딘다는 것은 결코 단단해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기 안에서 연약함을 알아차리고 그 연약함을 타인의 언어에 맡기지 않으려는 태도다. 그런 사람이 다시 말을 시작한다. 다시 질문을 꺼낸다. 그리고 그 질문은 누군가의 사유를 초대하는 문장이 된다. 지금 이 문장을 읽는 당신도 그 대화를 이미 시작한 사람이다. 우리가 잃었던 공통세계는 거대한 정치 구조가 아니라 이런 조용한 사유에서부터 다시 만들어질 수 있다. 말이 닿는 세계. 그곳에서 다시 사람은 사람으로 존재할 수 있다.